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30대 여자입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요. 식탐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 남편과 이혼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활동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퇴근하면 운동을 하곤 했는데요. 혼자 하는 헬스는 너무 지겹기도 해서 스포츠를 찾다 보니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여서 하는 배드민턴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공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배드민턴은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계절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 싶어서 바로 신청했어요. 첫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아리 정기 모임날에 참석을 했어요.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유쾌하고 티 없이 맑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이라서 회식 자리에서 조금 겉도는 모습을 보이자 장난도 치고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농담만 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주 동아리에서 같이 땀을 흘리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이 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대뜸 데려다 주겠다며 제 택시를 따라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혼자 집에 가는 것이 걱정되고 매일 같이 가고 싶다며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있었던지라 횡설수설하는 그의 고백이 귀엽게 느껴져서 바로 승낙을 했었어요. 그렇게 2년간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이라는 공통된 취미가 있다 보니 이야깃거리도 줄지 않았고, 무엇보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갈수록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기고, 집이 가깝다 보니 편안한 차림으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와서 포차에서 술을 먹는 간단한 데이트도 행복하기만 했어요. 연애할 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는데 그때 알아차렸다면 제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연애할 때는 애교 수준의 식탐을 부리곤 했어요. 제가 먹다가 흘리거나 식탁에 떨어지면 아무렇지 않게 주워 먹더라고요. 제가 흘린 건 먹어도 괜찮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먹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한 그릇을 시키고 나면 조금씩은 항상 남았거든요. 그럼 남편은 항상 저를 지켜보다가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며 싹싹 비워 먹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귀여웠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먹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걸 보면 그만큼 나를 좋아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넉살은 어찌나 좋은지 식당에 가면 이모님들에게 주문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3인분 같은 2인분을 달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 이모님들은 그게 또 귀여우셨는지 가끔 서비스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떨 때는 한식집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저는 오징어 볶음, 남편은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니 비빔밥에는 오징어 볶음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다며 조금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반 정도를 푹 퍼가면서 자기 어차피 남길 것 같으니까 괜찮지 하더군요. 사실 이때까지는 귀여운 수준이기도 했었고 제가 워낙 소식하는 편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식탐 문제도 나중에 결혼하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고,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이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집 앞에 찾아와서 죽을 사다 주기도 하고, 항상 밤늦은 시간에는 집에 데려다 줬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심한 말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언제나 유쾌한 사람이고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 같이 살면 평생 재미는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설레는 웨딩 준비도 해보고 프로포즈도 받고 남부럽지 않게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평범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슬슬 식탐의 진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진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둘이 함께 배드민턴 동아리를 갔다가 오는 길이면 집에서 밥을 해먹기도 귀찮고
배달은 싫어서 항상 근처에서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깃집을 가게 되면 2명이지만 항상 3인분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두세 점을 겨우 먹고 있을 때 혼자서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하듯이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먹고서는 배가 부르다며 집에 가자고 보채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배가 부르지 않고 몇 점 먹지도 못했다고 하면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더니 아줌마가 다 됐다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시킬라 치면 본인이 또 빠르게 해치워버리고 저는 계속 몇 개 먹지도 못하니 그냥 밥으로 배를 때우고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군것질을 하거나 과자라도 좀 먹으려고 하면 또 먹어? 그러다 진짜 아줌마처럼 살쪄! 라는 얄미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메인 요리가 있으면 제가 혹시라도 더 먹을까 봐서인지 먼저 자기 접시에 반 이상을 덜어놓는 건 기본이었고요. 치킨을 시키면 저보고 음료수 컵을 갖다 달라거나 치킨 묵국물을 버려달라는 등의 심부름을 부탁하고는 다리 2개를 먼저 홀랑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하지 않냐고 되물으면 설마 먹는 것 가지고 지금 싸우자는 거냐며 저를 치사한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어요. 살이라도 찌면 잔소리라도 하고 싶은데 선천적으로 마른 체형이라 그런지 아무리 먹어대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었는데 시어머님 댁에서 같이 밥을 몇 번 먹으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지만 동아리에서 리더십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엄마가 옆에서 떠나지 않는 마마보이 외동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아버님, 다시 말해 제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님 혼자서 남편을 키우셨거든요. 어머님이 보험 설계사를 하시면서 혼자 키우셨으니 제대로 밥을 챙겨주지 못해서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면서 키우셨다 했어요. 남편의 주체 못하는 식욕이 다 어린 시절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연애 때와는 너무 다른 남편에게 기분 나쁜 일들이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떨린 목소리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지라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버텨내셨지만 더 이상은 역부족이셨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막 세상을 등지신 이후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우시다가 결국은 실신하셨고 이런 일이 처음인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장례 준비를 해내야 했어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 준비를 치러야 했습니다. 상복부터 음식, 그리고 예약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도 많아서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정신없는 3일이 지나가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먼 걸음 해주신 친척분들과 지인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산소에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기운도 없는 저에게 남편은 먼저 올라가서 조금 쉬라고 말하더군요. 자신은 정리를 해야 할 것도 있고 뒷마무리를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전화도 해봐야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곤할까봐 먼저 올라가서 쉬라는 남편의 배려에 오히려 감동을 했더랬죠. 집에 먼저 올라가서 30분쯤 누워서 혼자 울고 있을 무렵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지하 주차장에 다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분명히 장례식에서 남은 음식들은 남은 게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치를 때 올렸던 과일이나 전들도 친척분들에게 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차에 앉아서 혼자서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혼자 이거 먹으려고 나보고 올라가라고 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음식 남았다고 하면 다른 친척들이 다 조금씩 가져간다고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돈으로 다 계산한 건데 남주기는 아깝기도 하고 어차피 너는 안 먹을 거니까 내가 먹은 거지. 그게 뭐가 어때서?
지금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과일이랑 저는 왜 여기 있어 그럼? 친척분들 드린다며. 이걸 왜 주냐?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너 솔직히 3일 동안 나 제대로 뭐 챙겨준 적 있어? 나는 3일 동안 밥도 혼자서 겨우 챙겨 먹고 과일은 구경도 못 해봤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서방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게 말이 되냐고. 네가 그렇게 날 등한시하니까 내가 알아서 먹겠다는 거잖아. 막말로 내가 너 허둥지둥 대길래 알아서 손님도 받고 계산이나 필요한 처리들을 다 내가 해줬는데 이거 하나 마음대로 못 먹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버지를 잃어버린 제 앞에서 할 말인지,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았다는 말도 웃음만 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모른 척했지만 제가 필요해서 찾을 때마다 항상 밥을 먹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술 먹느라 바빴는데 말이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에 가득 차 있던 저는 끼니 한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사람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다며 타박하는 모습을 보니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입을 다문 채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을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면서도 그 와중에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뒤따라오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굳게 닫은 채 혼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저런 사람과 함께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후회도 들었고요. 가볍게 넘겼던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단순히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연애할 때처럼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위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데 앞으로 평생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온전히 느끼기도 벅찬데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장례식을 치르느라 제대로 풀리지 않은 피로가 몰려와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거실로 나와봐서 마주한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배가 고팠는지 그새를 못 참고 찜닭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온 집안에 찜닭 냄새는 가득하고 여전히 입을 쩝쩝거리며 먹고 있는 꼴을 보자니 남아있던 코딱지만한 정마저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왜 이제 일어났냐며 타박을 하더군요. 대꾸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이제 배가 부르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며 자기가 먹던 찜닭 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보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남은 건 불어터진 당면과 감자 몇 조각, 그리고 닭고기 2조각이 있더군요. 지나가는 개밥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걸 나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야? 당신 어차피 지금 많이 못 먹잖아. 밥이랑 같이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장난해 지금? 지나가는 개밥도 이거보단 낫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다 먹으려다가 기껏 생각해서 남겨줬더니 이게 나 생각해서 남겨준 거라고? 누가 봐도 그냥 먹다가 남긴 거잖아. 내가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니? 그리고 도대체 왜 이래?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됐어? 밥만 보면 아주 눈이 돌아가?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라고. 근데 지하 주차장에서 거지처럼 남은 음식을 몰래 먹던 걸로 모자라서 지금은 너 먹다 남은 걸로 나한테 생색내면서 밥 챙겨주는 거라고?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돌아가실 거 몰랐어? 계속 아프셨고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면 어느 정도 예상한 거 아니야?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나한테 성질이야?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밥 먹는 게 죄니? 기껏 생각해서 남겨준 것도 음식 쓰레기니 뭐니. 어휴, 됐다, 됐어.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요만큼씩 먹는다더라. 참나. 내가 이런 말 하면 너 상처받을까봐 이때까지 안 한 거야.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이때까지 만난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어. 자꾸 내가 무슨 먹는 거에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데 네가 많이 먹는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내 친구 마누라들은 아무리 자기 입맛이 없어도 남편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던데 너는 오자마자 뻗어서 잠이나 자고 남편 배고픈 건 안중에도 없이 자는 것도 내가 참아주고 내가 다 먹고 싶은 거 참고 남겨줬더니 이따위로 말해? 야,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그렇게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으면 혼자 살아. 뭐라고? 야라고 했어 지금? 응, 너 혼자서 살라고. 앞으로 네 밥 챙겨줄 자신도 없고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간다고 내가. 사람이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으면 정말 끝이라는데 아까 지하 주차장에서 제사 음식 몰래 먹던 네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너랑 같이 밥은커녕 마주하기도 싫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아무리 오래 병실에 있었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안 슬퍼? 내가 3일 내내 울다가 기절하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너란 인간이랑은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같이 못 살아.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너 같은 걸 사이로 뒀다는 걸 알고 피눈물 흘릴 우리 아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일단 생각할 시간을 서로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길길이 날뛰는 남편에게 저는 별거 선언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옷까지만 대충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식욕에 눈이 멀어서 앞뒤 안 보이는 것도 싫지만 저희 안 그래도 아빠 없이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되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놀라시긴 했지만 제가 남편과의 일을 얘기하자 잘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어떻게 장인의 제사 음식을 혼자서 탐낸 것도 모자라서 욕보이기까지 했다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더더욱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고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 있었고 마마보이인 남편이 쪼르르 달려가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이 가서 받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몇 번의 벨소리를 무시하고 나니 잠잠해지더군요. 드디어 포기하신 건가 싶어서 안심했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오니 이렇게 가까운데 왜 진작에 자주 오지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 자연스레 아빠 생각도 나서 잠시나마 찾아온 평화로움에 추억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 곁에는 10살 된 강아지인 코코밖에 없으니 더 자주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녁거리라도 준비할까 싶어 부엌을 들어가 보니 한동안 집을 비워서 그런지 마땅한 찬거리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잃은 슬픔을 채 이겨내기도 전에 갑자기 딸이 찾아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제대로 밥 한 끼를 먹지 못했으니 몸보신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엄마를 재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불길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시어머니와 그 뒤에는 남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아빠 조문도 안 오던 시어머니가 아들 일에는 두 발 벗고 나서는 게 웃기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부터 치더라고요. 사돈어른,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남편을 버리고 여자가 도망을 가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요? 그리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우리 애가 남의 장례식장에서 수발 드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다가 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은 게 그렇게 난리칠 일이야? 어른이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싸가지 없게 말이야.
내가 오늘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왔다. 어디 귀한 내 아들을 막대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 발로 뛰쳐나가? 당장 사과해라. 내 아들이 마음이 여려서 지금 사과하면 받아준단다. 벼랑간 들이닥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셨고 시댁에 함께 가는 날이면 저는 찬밥 신세였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저한테 못된 소리를 하신 적은 없었고 오로지 남편한테만 관심 있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게 혼자 키우셨으니 애정이 각별하시리라 여겼습니다. 가끔 저한테 밥은 잘해서 먹이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는지 등을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시어머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 별도로 찾아오거나 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평균적인 시집살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가 한심할 정도더군요. 아들 말만 듣고 찾아와서는 냅다 소리부터 지르시곤 악독한 시어머니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고분고분 듣기에는 저도 이미 이혼까지 생각했고 저희 가족의 일을 남의 장례식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지금 남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 장례식이 어떻게 남의 일이 될 수 있나요? 사이라면 당연히 하는 도리이고 오히려 제대로 도리를 못하고 식욕에 눈이 먼 짐승처럼 밥이나 축 낸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 제사상을 훔쳐먹는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려고요. 남의 집도 원래 다 이러는지 아니면 유독 식탐에 미친 건지 저도 이젠 알고 싶어져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경우 없이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희 아빠 장례식 때는 왜 안 오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은 안 와보시더니 지금은 한가하신가 봐요? 이미 남처럼 대하시면서 시어머니 노릇은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너 지금 미쳤니? 아니요. 너무 제정신입니다. 이 사람이랑 살면서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은 처음이네요. 진작 이랬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스럽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 식충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저 제가 집을 나간 것에만 화가 난다는 게 저를 더 화나게 하네요. 당신,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나 봐. 말하기 입 아파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쓰레기야. 사람인지 의심되는 식탐으로 장인어른 제사 음식을 몰래 훔쳐먹고 들키니까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는 파렴치한 사람이고 돌아가신 우리 아빠를 욕보이면서까지 네가 잘했다고 오기는 치사한 사람이잖아.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묻는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뭐야? 거기다 얼마나 평소에도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3일 만에 처음 밥을 먹는 마누라한테 먹던 찌꺼기를 던져주겠니? 그 중에 가장 최악인 건 지금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당당한 얼굴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어머님 뒤에 숨어있는 찌질한 인간이라는 거지. 요 며칠 참고 있던 분노를 전부 표출했어요. 제 모습에 놀랐는지 시어머님도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 모든 상황이 버거우신지 소파에 앉아서 그냥 묵묵히 계셨습니다. 야,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네가 뭘 어쩔 거냐고? 이혼하려고 너랑 너 같은 인간이랑 어떻게 살겠어? 누가 이혼해준대? 내가 미쳤다고 이혼하냐?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알아서 소송을 걸든지 할 테니까 상관 마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데리고 가.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좀 가라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더라고요. 살면서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시어머니에게 맞은 뺨이 첫 경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순간 고개가 돌아가면서 휘청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던 저희 어머니가 놀라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용히 있던 저희 집 강아지도 놀라서 짖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뺨을 때리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같이 고함을 쳤어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계속해서 해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희 엄마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며 시어머니와 싸움이 붙자 그제서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더군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니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쓰러져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어요. 지금 상황에 아빠가 살아계셨어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사돈집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피울 수 있는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집에 엄마와 제 울음소리가 가득 메울 때는 이제 세상에 정말 내 편은 엄마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뿐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차피 아이도 없었고 저는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서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더랬습니다. 변호사님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꼭 진행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에 합의해 줄 것 같지 않으니 소송 진행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변호사님께서도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귀책 사유를 물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단순하게 식탐이나 폭언으로는 소송에서 승산이 없을 수 있으니 혹시 녹음을 해두었다거나 다른 물증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는 없었어요. 험난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막막했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말하니 갑자기 화색이 도시면서 증거가 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없는 증거가 엄마에게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글쎄 펫캠이 집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나이도 많고 혹시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어서 설치를 해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녹화되는 기능이 있어서 아마 녹화가 되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휴대폰의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늘이 제게 이혼하라고 내려준 선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장 그 녹화본을 다운받아서 변호사님에게 보내드렸더니 이걸로도 충분히 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어서 이혼 소송은 물론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뒤 정황도 다 녹화가 되어 있어서 저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부당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서 죄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통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맡게 되는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이혼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6가지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6가지 이혼 사유 중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받은 후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소송을 걸자 놀란 남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가 화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해서 이러느냐부터 시작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진짜 이혼을 하게 되면 잘 살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전화가 와서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폭행이라니 말이 되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나면 누가 만나주겠냐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걸 녹음해두고 법정에서 추가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당연히 모든 준비를 해두고 증거를 갖춘 제가 승소했어요. 변호사님도 처음부터 이긴 싸움이었다면서 기뻐하셨고요. 모두가 뻔히 아는 결과를 시어머니와 전남편만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듯이 망연자실한 표정이 아주 통쾌했어요.
제가 귀책 배우자가 아닌 남편이 귀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고,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도 인정받아서 재산 분할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항소를 할 거라고 날뛰었지만 저희 쪽에서 너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고, 제가 별다른 귀책 사유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더군요. 결국 저의 승리로 끝이 나고 서류 정리를 비롯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러 만났어요. 저는 가져갈 짐도 많고 혼자 가기에는 왠지 찝찝하기도 해서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역시나 전 남편도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왔더랬죠. 하지만 그 멍청한 모자는 저에게 다른 증거가 잡힐까봐 별다른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딱히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할 일만 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던 엄마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네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이가 떠나면서 마지막 선물을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요? 저희 딸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데 겨우 저런 남자 때문에 남은 생을 망칠 뻔한 걸 구해준 거죠. 눈 감는 날까지도 하나뿐인 딸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도와주나 싶어요. 그쪽한테만 귀한 아들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딸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요. 추우면 감기 걸릴까, 여름에는 더위 먹을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밤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오면 무슨 일 있을까봐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얼굴 보고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해준 적 없고 항상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만 키우고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크다 보니 나쁜 사람 구분하는 눈을 제가 못 줬나 보네요. 다시는 서로 마주칠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쪽이 우리 딸한테 한지 내 남편 모욕한 말들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지만 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저는 늘 그래왔듯이 똑부러진 딸과 잘 살아갈 테니 댁내는 상황 파악 못하고 오로지 먹을 줄밖에 모르는 아들놈 데리고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담한 말투로 단호한 말들을 내뱉는 엄마의 모습은 참 낯설었지만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모습이셨습니다. 더불어 제가 참 사랑받고 있는 딸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겐 정말 귀한 자식이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 가치를 낮추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전 심어도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짐을 싸들고 나온 후 나머지는 전부 이삿짐 센터를 통해 건네받았어요. 물론 후에 제 뺨을 때린 시어머니에게서 합의금도 받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기적이고 밥밖에 모르던 전 남편과는 그렇게 마무리하였는데요. 가끔 배드민턴 동아리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모랑 함께 족발집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듣고 지가 처먹고 싶어서 차렸나 보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잘 됐는가 싶다가 갑자기 SNS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의 상을 차려서 내보낼 때 식욕을 참지 못하고 고기를 몇 점 집어 먹었다더군요. 그걸 눈치챈 손님이 난리를 치면서 싸우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동네 맘카페에 올라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에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저번에는 남긴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잔반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 같다고도 계속 말이 나왔다고 해요. 동네 장사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소문이 안 좋게 퍼졌으니 사람들 발길도 뚝 끊기고 그렇게 점점 손님이 줄어들더니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지 못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상에 손을 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잔반이 아까워 재사용을 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는 놈이랑 좋다고 만났다니 후회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빠르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속 시원히 탈출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동아리에도 소문이 쫙 나서 더 이상 나오지도 못하고 다들 저보고 아주 잘했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제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아 탄식하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회식에서는 정신없이 먹어도 그냥 먹는 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다고 해요.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진작에 멀리 했어야 하는 건데 하면서 다 같이 탐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의 끝은 행복하진 않았지만 더 늦기 전에 실체를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엄마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아가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정말 괜찮은 사람과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제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고 제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짝을 만날 수 있게 같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